제 이름은 김영순. 벌써 일은 고개를 훌쩍 넘긴 평범한 시골 아줌마예요. 농사일 말고는 별다른 특기도 내세울 만한 자랑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지요. 평생 흙만지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으니 제 인생은 한마디로 자식 농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지난달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갔던 날 겪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흔하디흔한 우리의 가족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어떤 분께는, 아니, 어쩌면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제가 본 장면은 제 인생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처럼 모든 것을 뒤흔들 만큼 강렬한 파문이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늙은 어미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날의 진실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제가 차근차근 다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요, 어렸을 적엔 정말 살가운 아이였어요. 그 조그만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엄마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팽개치고 냇가로 달려가 물장구 치던 개구쟁이, 고무줄총 하나로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장난꾸러기였죠.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모진 바람이 불면 제 몸으로 막아주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그렇게 애썼죠. 없는 살림에도 쌀 한 톨이라도 아들 입에 더 넣어주려 했고 김치찌개 하나를 끓여도 혹시나 싱겁지는 않을까, 혹여나 너무 매워서 못 먹을까봐 늘 걱정했어요. 어머니라는 이름이 주는 숙명 같은 마음, 아마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애틋한 사랑을요. 저는 우리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공부도 곧잘했고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는 성실한 아이였으니 언젠가 저놈은 크게 될 거라고 늘 믿었죠. 온 동네를 다니며 자랑했고 사람들 앞에서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래서요, 아들이 도시로 유학 간다고 했을 때도 제 마음은 기쁨과 동시에 한없이 슬펐어요. 홀로 떨어진 도시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물 한 바가지 떠놓고 아들 앞길 열어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그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 덕분인지 우리 아들은 번듯하게 자라서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마음씨 착한 며느리까지 얻어 시집장가를 갔으니 저는 정말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아들내미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여한이 없었죠. 하지만요, 언젠가부터 아들과 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시골에 내려와 봐야 밥 한 끼 같이 먹고 허둥지둥 가버리기 바빴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영 시큰둥했죠. 길게 대화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의례적인 안부 인사뿐이었죠. 며느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끔 명절 때나 어쩌다 찾아오는 손주 녀석들은 저만 보면 스마트폰만 들이밀고 게임 이야기만 하는 통에 정붙일 틈도 없었더라고요. 제 손주들은 이 할머니가 직접 캐고 심어 만든 반찬이나 밥보다는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나 배달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하는 서러운 마음이 치밀어 올라 눈물이 핑 돌 때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앉아서 수다 떠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요즘은 영 흥이 안 나고 만사가 귀찮아졌어요. 다들 그렇게 살지 하면서도 제 가슴 한편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저는 그저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죠. 며느리는 바깥일 하느라 힘들고 바쁘니까 시어머니인 제가 아들네 먹을 밑반찬이라도 살뜰하게 챙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해고추 따다가 매콤하게 삭힌 고추장아찌,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싱싱한 재료로 담근 깻잎장아찌, 손이 많이 가는 매콤달콤한 진미채볶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얼갈이 배추 된장무침까지. 제 늙은 팔목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도 자식들 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저 김영순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랬죠. 한참 장마가 길어서 밭일이 고되긴 했지만 며칠날이 개는 틈을 타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장마가 그친 뒤라 채소들이 더욱 싱싱했거든요. 텃밭에서 갓 따온 호박을 들기름에 볶고 애호박을 채 썰어 넣은 시원한 국을 끓이고 아들이 유독 좋아하던 삼치도 노릇노릇하게 바짝 구워서 식히고 제 정성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든 반찬통 가득 담아놓고는 우리 아들 레미가 이거 받고 얼마나 좋아할까 반찬 투정 말고 맛있게 먹어주려나 하는 생각에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거 있죠. 괜스레 뿌듯하고 마음이 꽉 차는 것 같더라고요. 제 행복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달려 있었으니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타고 2시간, 다시 전철로 갈아타고 1시간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양손 가득 들린 무거운 반찬 보따리 때문에 아픈 허리를 부여잡으면서도 제 발걸음은 마냥 가벼웠어요. 어미는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자식 먹일 생각에 힘든 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요. 드디어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낑낑대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죠. 아가야, 엄마 왔다. 아무리 눌러도 답이 없는 초인종 대신 제가 먼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게 이젠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비밀번호도 몰랐는데 몇 년 전부터 엄마가 편하게 오가시라며 아들이 알려줬었거든요. 그나마 그 말이 위안이 되었죠.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늘 그랬듯 제가 오는 시간에는 아무도 없겠거니 했죠. 아들 내외는 일터에 갔고 손주들은 학원에 갔겠지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양손에 들린 보따리를 식탁에 조심히 내려놓고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반찬들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언제든 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도록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는 반찬통들과 며칠 전부터 쌓여 있는
배달음식 봉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이고,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늘 이렇게 먹고 지내는 걸까 싶어 괜히 제가 미안해지는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제가 더 자주 와서 챙겨줬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저는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방은 예전에 아들이 학생 때 쓰던 방이었죠. 지금은 잡동사니를 넣어두거나 시골에서 손님들이 어쩌다 한번 오면 잠시 머무르는 방으로 쓴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방문 사이로 뭔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불이 켜져 있는 일이 없는 방이었는데 말이에요. 손주들이 컴퓨터를 켜놓고 나갔나? 하는 생각에 저는 무심코 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혹시 불이라도 켜져 있으면 전기가 아까우니까요. 저는 늘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하는 성격이에요. 괜히 폐라도 끼칠까봐 몸가짐을 조심하는데 여긴 제 자식 집이니까 별 생각 없이 문을 스윽 열었죠. 컴퓨터를 끄고 나와야겠다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제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뇌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제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여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거니? 며느라, 내가 어떻게 내 아들과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니? 과연 저는 그 빈 방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 장면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시청자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상상도 못할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될 거예요. 저는 그 작은 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지도 못하고 틈새로 보이는 광경에 그만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치 맹수가 앞발을 들었다 내리는 순간처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아 멈춰버린 것 같았죠. 이게 내 아들 방이라고?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는 잠시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그 깨끗하고 단정하던 방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방 한쪽 벽에는 온갖 독촉장들이 마치 불길한 부적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봉투에 담긴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심지어는 카드 회사에서 보낸 듯한 빨간색 최고, 독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종이까지 제 노안 때문에 글자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빨간 글씨만큼은 유난히 선명하게 제 눈에 박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벌써 몇 달째 밀린 것들도 있었고 나쁘게 한 초과, 재산 압류 예고 같은 섬뜩한 문구들도 얼핏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잔뜩 구겨진 채 버려진 명세서들과 무슨 법원에서 온 듯한 무거운 느낌의 봉투들도 널브러져 있었죠. 방 한 구석에는 며칠 밤낮을 세워 일한 듯한 잔뜩 지치고 초췌한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한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화면에는 무슨 알 수 없는 그래프들이 정신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것처럼요. 어떤 간절함이 저 그래프를 저토록 요동치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인가?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우리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며느리도 전문직이라 돈이라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굳게 믿어왔어요. 비록 전화 한 통도 시원찮고 명절에 찾아와 봐야 잠깐 앉아 있다 휙 가버리기 바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도시에서 바쁘게 자기 앞가림 잘하며 사는 줄 알았죠.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라며 너그럽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내가 너무 늙어서 저러는 게 신경 쓰이는 건가? 다 저들 잘 살라고 하는 일인데 내가 방해하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아왔었죠. 그런데 이 광경은 대체 뭐란 말인가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제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모든 불안감들을 한꺼번에 불러일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어렴풋이 느꼈던 서늘한 기운들이 흩어졌던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아들 레미가 늘 피곤해 보이던 얼굴, 명절에 찾아와도 영 기운 없이 앉아있던 모습, 제가 물어봐도 별일 없어요. 라며 황급히 대화를 돌리던 그 말투 모든 것이 다 그 말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건가요? 아니, 숨겨졌던 것이 아니라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던 거죠.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슴은 답답하고 눈물은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차마 올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가, 누가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가, 온갖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늙은 어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하태평이었단 말인가 하는 자책감에 몸서리가 쳐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밟으면 부서질까 조심하는 것처럼 가만히 발을 내딛었죠. 그 공간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서서 그 독촉장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차피 다 모르는 한자와 영어 투성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시뻘건 글씨들이 뿜어내는 불길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치인지 모를 택배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며칠 밤을 새운 듯한 인스턴트 음식 포장 용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어요. 아, 그래서 냉장고가 그렇게 텅 비어 있었구나. 그래서 손주들이 늘 배달 음식만 찾는 이유가 이제야 겨우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힘든 시간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나도 모르게 주름진 손으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항상 저는 며느리에게 핀잔 아닌 핀잔을 줬어요. 아무리 바빠도 집밥은 해 먹여야지. 그렇게 배달 음식만 먹으면 되겠니? 애들이 키 클 때인데 엄마 손맛이 최고다. 이런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었죠. 그게 다 이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그들의 아픔을 더 후벼 판 꼴이 되었더군요. 제 속도 모르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제 어리석음에 한숨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때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늦은 후회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잖아요. 제 자식에게 닥친 어려움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죠.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 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촉장들은 조심스럽게 떼어내 한 곳에 모아두고 구겨진 명세서들은
하나하나 펴서 종류별로 정리했어요. 무슨 중요한 서류일 수도 있으니 함부로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밤새워서 일한 흔적인지 컴퓨터 주변에 널려 있던 커피잔과 인스턴트 음식 그릇들을 치우고 쓸고 닦았습니다. 묵은 먼지들을 털어내니 비로소 작은 방에 숨막히던 공기가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은 비단 이 방만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저는 조용히 방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나와 아들네 식구들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가져온 싱싱한 채소들로 영양 가득한 비빔밥을 준비하고 국도 끓였어요.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야 힘을 낼 것 같아서요.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래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 이 단순한 진리가 그 순간에는 그 어떤 복잡한 해답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해놓으니 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부엌 식탁에 앉아서 묵묵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엄마였을까? 아들의 힘든 모습을 이렇게나 몰랐던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한 걸까? 후회와 자책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시골에 홀로 앉아 매일 걱정만 했던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서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가슴을 칠 노릇이었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녁 어스름이 짙게 깔릴 무렵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집으로 들어서는 소리였죠. 저는 허겁지겁 눈물을 닦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겉모습과는 달리 안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요동치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들키지 않아야 해. 필사적으로 저의 감정을 숨겼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아들이 피곤에 찌든 얼굴로 저를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너 올 시간 맞춰서 왔다. 너 좋아하는 반찬이랑 밥 해놓고 기다렸지. 평소와 다름없는 듯한 제 목소리 그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과 다르게 왠지 모르게 더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비밀을 알아챈 건 아닌지, 행여나 눈치라도 챈 건 아닌지 살피는 듯한 그들의 시선에 저는 가슴이 더 미어져 버렸습니다. 아는 척할 수도 없고 모르는 척할 수도 없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이 침묵의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에 가득한 비빔밥은 모래알처럼 퍽퍽하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죠. 따뜻한 밥 한 끼가 왜 이리 쓰디쓴 건지 엄마의 사랑이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걱정에 사로잡힌 채 밤이 깊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눈은 말똥말똥,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봤죠. 제 뇌리에서는 아까 그 작은 방에서 봤던 모든 광경이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새빨간 독촉장들, 구겨진 영수증들,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한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 아들 주변을 둘러싼 알 수 없는 그래프들. 대체 내가 뭘 놓치고 살았던 걸까? 내가 아들을 너무 몰랐던 걸까? 할 수도 없이 스스로를 책망하고 또 책망했습니다. 그 자책감의 파도는 새벽 내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늘 그랬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제가 더 아프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제가 더 지치는 그런 팔자죠. 세상의 모든 엄마가 다 그렇겠지만 저에게 자식은 제 삶의 전부이자 이유였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죠. 비록 아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저는 제 자식이 겪는 고통을 그저 외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태껏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 레미가 감당하고 있는 짐은 반찬 몇 가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버거운 덩어리였으니까요. 내가 과연 좋은 엄마였을까? 이 질문은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싶어 한없이 초라해지더라고요. 엄마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몰랐냐 하는 비난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의 행복이 어쩌면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아들은 늘 저에게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골에서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을 거야. 알아서 잘할 거야. 어쩌면 제가 아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었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에서 저 없이도 꿋꿋하게 잘 사는 아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위로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 자식은 잘 컸어라는 그 안도감 속에서 저는 정작 중요한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스스로를 속였던 셈이죠.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에 명절 때도 돈이라도 쥐어주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은 용돈을 다시 봉투에 넣어 아들 주머니에 넣어주고 몰래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주는 게 제 역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정작 아들이 가장 필요했던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론 돈도 필요했겠지만 그 이전에 엄마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위로가 더 절실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옆방에서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자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침묵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며느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혼자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여린 며느리가 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허허 웃기만 했던 그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더 미어지더라고요. 제가 미안해, 며느리야. 그녀의 침묵 속에도 깊은 아픔과 인내가 있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시골로 내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뭔가라도 해보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죠. 더 이상 아들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인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들네 식구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야겠다고요. 눈빛 하나, 표정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분명 힘든 기색이 보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몸짓이나 침묵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부엌으로 가서 아들네 식구들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비빔밥은 영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아들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오늘은 따뜻한 콩나물국에 계란찜 그리고 갓 지은 잡곡밥을 올렸죠. 입맛 없어도 술술 넘어갈 수 있는 걸로 차려야지 싶어서 말이에요. 며느리도 함께 먹을 거니까 너무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채워줄 따뜻한 한 끼 식사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어요? 아들이 일어나는 기척에 뒤를 돌아보니 퉁퉁 부은 얼굴로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나 봅니다. 제 마음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아이고, 일찍 일어난 것도 아니다. 자다 깨면 새벽이지 뭐. 아침밥 다 됐으니 얼른 와서 먹어라.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와 따뜻한 사랑을 동시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뒤이어 나오고 손주들도 투덜거리면서 자기 자리에 앉았죠. 웬일인지 아침 식탁은 어제 저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반찬을 덜어주고 국을 떠줬어요. 우리 며느리는 뭐 더 먹을 거 없니? 어제 피곤했지? 요즘 일하느라 힘들겠구나. 제가 며느리에게 말을 건네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하고 작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저런 말하면 허허 웃으면서 제가 뭐 힘든 게 있나요? 어머님은 더 힘드셨죠. 하면서 살가운 말을 했을 텐데 그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반짝이던 눈빛도 어딘가 초점을 잃은 듯 보였죠.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밥그릇에 계란찜을 덜어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손주들도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게 떠들고 게임 이야기라도 할 텐데 그날은 묵묵히 밥만 먹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경제 뉴스 채널에 아들의 시선이 자꾸만 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거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깊은 고뇌와 절망감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슬그머니 아들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어제 제가 정리했던 그 방이 다시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새벽까지 고민했던 흔적이겠지.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진실을 좀 더 명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이니 화면에는 온통 주식 그래프와 코인 시세가 가득했습니다. 빨갛고 파란 막대기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아들의 불안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숫자들 속에 아들의 희망과 좌절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다 투자 때문이었구나. 저는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죠. 어쩐지 아들이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가 부쩍 늘어나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 같더니 이 모든 것이 젊은 시절 한때 꿈 많던 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였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힘든 싸움을 혼자서 하고 있었다니.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을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얘야, 너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뭘 도와줄까? 말 좀 해다오. 하고 울부짖고 싶었죠. 하지만 그래봤자 아들 녀석은 또 괜찮다고만 할 것을 저는 압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으로 말 못했을 거라는 걸 저도 아니까요. 그의 침묵 속 깊은 고통을 저는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섣불리 아는 척 하다가는 아들 녀석이 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대신 조용히 아들 곁에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진 거라고는 푼돈밖에 없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엄마 마음이 이 가족을 지켜낼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서울에 좀 더 머물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얘야, 아무래도 나 허리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며칠 더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질게. 일부러 핑계를 대서라도 아들네 옆에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한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작은 관심마저도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미는 강하다고 했나요? 제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들 레미가 짊어진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다시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엄마의 결심이 과연 아들네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밤이 새도록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 아들네 집에서 며칠 더 지내기로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굳게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아들 내외를 다그치거나 섣불리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고요. 물론 제 자식이 잘못될까 걱정되는 건 세상 모든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평생을 살면서 터득했거든요. 지켜보고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말은 삼가고 그저 묵묵히 그들의 곁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는 법 아니겠어요? 제 존재만으로도 그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시골 반찬들과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뜨끈한 북엇국, 며느리가 맛있게 먹던 나물 반찬도 정성스레 무쳐 올렸죠. 손주 녀석들이 좋아할 만한 소시지 반찬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밥을 먹는 아들 내외였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잘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힘을 얻었으니까요. 밥 한 술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아들 방이며 거실, 부엌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 없이 깨끗하게 만들었죠. 어지러웠던 것들을 치우고 나니 답답했던 제 마음도 조금은 개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먼지 낀 창문을 닦아내듯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거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들 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사진첩 속에는 갓난아기 때부터 해맑게 웃는 어린 시절, 그리고 늠름한 청년 시절의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심고 가꾼 듯이 무럭무럭 자라난 제 아들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제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들이 엄마 몰래 담배 피우다 걸려 혼났던 일, 친구들과 싸우고 와서 울면서 제 등 뒤에 숨었던 일, 밤새워 공부하다 잠든 제 옆에서 콜콜 잠들었던 일, 모든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죠. 그러다 문득 마지막 페이지에 꽂혀 있는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의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행복했던 미소 속에는 지금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순수하고 빛났던지 지금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과 비교되어 제 가슴은 더욱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앨범을 조용히 다시 서랍장에 넣어두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지금처럼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저 이렇게 밥이나 해주고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제 가슴 한켠에 커다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끝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니? 하고 묻는 제 말에 그들은 그저 고개를 젓거나 괜찮아요. 어머님이라는 대답만 반복했죠. 그들의 침묵 속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체념이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고통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은 괜찮다고 해도 그들의 몸짓과 시선은 저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며느리가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작은 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한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범 방에서 못 보신 거 있으세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차, 들켰나? 하는 생각에 당황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봐.
그냥 애비방 청소만 조금 했을 뿐인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말과 표정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뒷모습이 한없이 작고 여려 보이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걱정만 끼쳐드려서 며느리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풀잎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끙끙 앓았을까. 여리고 착한 것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가 더 미안해졌죠. 그동안 제대로 된 위로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하지 마라. 애미 애비가 너희를 걱정해야지. 내가 애미 애비를 걱정하면 쓰겠니?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여린 손이 제 가슴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죠.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이든 엄마가 너희들 옆에 있을게. 이 어미가 가진 건 없어도 너희 편이라는 건 알아줘야 한다. 제 말에 며느리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은 간절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저에게 아들 녀석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2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용돈벌이 정도로 하다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변에서 돈을 빌리고 심지어는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를 이어갔는데 최근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모든 돈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채무의 양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라는 말인가?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나 같았으면 아마 진작에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범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면 충격받으실까봐 계속 숨겼어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니 우리 귀한 손주들은 어쩌고요. 가정의 평화가 이렇게 쉽게 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큰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가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살다 보면 다 이런 고비가 있는 법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도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제가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엄마는 다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는지 애미가 모를 리 있겠니? 그 작은 방에서 엄마가 다 봤다. 왜 이제껏 말 안 했니? 애미에게 짐 될까봐 그랬어? 이 어미가 내 짐 들어주려고 있는 사람인데
내 엄마인데.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흐느끼는 어깨가 온몸으로 슬픔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없이 크고 늠름했던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제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다 잘 될 거다. 힘들어도 엄마랑 같이 이겨내자. 애미가 가진 건 없어도 푼돈이라도 쥐어줄 수는 있지. 이걸로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라. 저는 오래전부터 숨겨두었던 낡은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논밭을 일구고 품을 팔아벌었던 땀방울이 모인 동전들과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담긴 바구니였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손주들 용돈이나 조금씩 챙겨줄 요량으로 모았던 제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 낡은 바구니 속에는 제 평생의 사랑과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 돈이 아들 녀석의 절망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바구니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바구니를 봤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회한과 미안함,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함께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괜찮다, 내 아들. 다 잘 될 거다. 그 말 한마디가 아들에게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과연 엄마의 작은 바구니 속 동전은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 밤이 어쩌면 이 가족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 낡은 바구니 속 동전을 아들이 받아든 순간 아들의 어깨는 그 어떤 무거운 짐보다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서름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아들은 제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바구니 속 꼬깃꼬깃한 지폐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더 미어져 버렸죠. 그 눈물은 그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부담감,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한데 엉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무런 잔소리나 훈계도 없이 그저 아들의 아픔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어미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겨우 눈물을 그치고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혼이 나고 울음을 터뜨리던 꼬맹이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봤던 해맑고 여린 아이의 모습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엄마한테까지 이런 짐을 드리려고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아들 녀석의 목소리는 너무나 처절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차갑고 땀에 젖은 손을 놓지 않았죠. 아니다, 내 아들. 불효는 무슨 불효냐?
자식이 힘든데 어미가 못 본 척하는 게 진짜 불효지. 괜찮다. 힘들면 엄마한테 기대면 된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온기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래서 자식은 평생 품어야 할 자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아들 내외와 저는 오랜 시간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쉬이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 숨겨왔던 진실들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주식 투자로 인해 겪었던 절망적인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는 홀로 감당해야 했던 두려움과 걱정들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 돈은 제가 지금 받아도 되는 건지 정말 죄송해서. 아들은 제 낡은 바구니 속 돈을 다시 내밀며 망설였습니다. 제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다시 일어설 용기라고 생각해라. 엄마는 이 돈보다 내가 다시 웃는 얼굴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건넨 그 돈은 고작 몇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짊어진 억 단위의 빚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엄마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 같은 것이었거든요.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에서 예전의 생기를 되찾는 듯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이 가족의 어둠이 걷히고 한 줄기 햇살이 비쳐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작은 평화와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은 투자하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직장에 더욱 충실하며 빚을 갚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미뤄두었던 재테크 서적들을 다시 펼치며 이제는 공부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아들과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나갔습니다. 당장 모든 빚을 갚을 수는 없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와 팀워크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한동안 아들네 집에서 더 머물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돕는 것은 물론 저녁에는 손주들과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시골에서 겪었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의 온기를 불어넣으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손주들도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잘제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곤 했죠. 할머니의 온정이 이 가족의 닫혔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음식 냄새가 우리 집 냄새 같아요. 손주 녀석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의 작은 미소와 해맑은 목소리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엄마 저녁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인사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활기가 생겼고 며느리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운함 같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가족의 웃음을 다시 지켜낼 수 있었다는 깊은 뿌듯함만이 제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달 남짓 아들네 집에서 지내다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사코 더 머물러 달라고 했지만 저도 제가 있을 자리는 시골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아들 내외가 스스로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저는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홀가분하게 내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제 두 손에는 아들 내외가 함께 적은 감사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엄마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편지 봉투 안에는 며느리가 몰래 넣어둔 용돈이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아들이 넣어줬을 돈인데 이번에는 며느리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생각하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보게 된 믿을 수 없는 장면은 제 삶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위기는 오히려 이 가족을 더 큰 사랑과 단결로 이끄는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우리 아들 내외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학교에 갔는지 마음속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힘들 때 언제든지 다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머니로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미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